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소크라테스와 계몽, 추계 시대 속에서 소크라테스의 계몽 철학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고대 그리스는 민주주의다, 민주정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론에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오는 고전적인 민주주의,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급진적인 민중주의로 이제 나뉘어집니다. 460년부터 450년, 10년 동안 개혁을 하면서 엘피알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그 고전적인 그 솔로몬의 그 정치 시스템을 완전히 이제 민중주의식으로 바꿔 나가는데, 이 아레오파고스 사법권을 뭐 어떤 식자랄지 귀족이 아니라 배운 사람이 아니라 평민에게 다 개방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법이라고 하는 재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바꾸는 게 10명의 군 지휘관, 장군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직접 투표로 각 지역의 데모수에서 각 지역의 그 데모, 그 일종의 그 부족이랄지 어떤 데모수 지역에서 선출을 하고, 이들이 이제 권력 장악을 하게 되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10명의 군 지휘관을 예를 들어서 이 권력 장악을 막으려면 뭐 단임으로 끝내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가 보니까 결국은 10명의 어떤 군 지휘관의 과두제, 예, 그다음 민중 선동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엘피알데스의 급진적 민주주의의 하나의 암초로 남아 있게 되는 거죠. 461년도에 이 엘피알데스가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이제 페리클레스가 친구였죠. 이 페리클레스가 군지휘관으로 있으면서 뭐 완전히 이제 이른바 민중 독재를 이제 시도합니다. 포퓰리즘이 절정에 달하게 되고 모든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공적 업무와 지휘에 참여하면서 이 정부에서 돈까지 다 수당까지 내어주고, 그러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았죠. 사실 페리클레시스도 시소 이제 초기에는 상당히 솔론적인 개혁 그 전통에 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후기로 들어가면서 권력 남용을 하기 시작하고 제국주의 전쟁으로 가면서 결국은 이제 아,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가 이제 그 멸망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어떤 분수령을 가진다고 볼 수 있어요. 평이에는 이전 그 귀족의 아레오파가스의 행정과 사법적 권한을 다 접수하고 매일 수당을 지급하게 되고, 결국 솔론의 고전적 민주정, 다시 말하면 솔론, 소크라테스 그리고 플라톤을 거쳐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오는 이런 고전적 민주정의 정치학하고 이 급진적인 민중선동주의, 이 두 가지가 다시 말하면 고대 그리스의 정치 지배 형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리클레스 추모사는 굉장히 유명하죠. 이 초기에 상당히 페리클레스는 이 솔론적인 전통의 이 민주주의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테네의 역사가였던 사람, 그리고 역시 군지휘관 장교로 선출됐던 투기디데스. 이 사람의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보면 이제 페리클레스의 유명한 추모사가 담겨져 있고, 그 추모사를 보면 이 페리클레스가 초기에 상당히 솔론적인 전통에서 민주정을 이제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그런 이제 면모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펠로폰네소스는 전쟁 추모사를 현장에서 들었다고 해요. 그 대략 추도사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죽은 자들에 대한 애통함이 있고 이들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하는데, 조국은 이 세대를 거치면서 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애국적인 사람들, 이들의 헌신과 가치를 세세토록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자유로운 국가를 물려받았고, 또 이웃 나라인 뭐 스파르타랄지 이런 경쟁하거나 이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들에게 우리 아테네의 도시국가는 모범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정은 도시국가의 토대이며 시민공동체를 의미하고 시민국가의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 개인의 탁월함, 이 개인의 탁월함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그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탁월함, 엑셀런스, 아레테라고 하는
이 개인이 각각의 그 탁월함에 대해서 이 국가 공동체가 보상도 해주고 영예롭게 하기도 하고, 시민은 이런 유공자를 보호하는 정부의 권위와 법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이제 솔론의 전통에서 말하는 이 민주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웃 국가들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함은 어떤 경제적인 관계랄지 이해 타산이 아니라 자유의 확신과 두려움이 없는 정신에 기초한 나라가 이제 아테네 국가다. 헤겔은 역사 철학 강연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가들의 정신에 침투하는 거다. 그러니까 역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반성이고 뭐 어떤 단순한 정보 지식이 아니라 역사에 대한 지혜를 얻고 그거를 통해서 진정한 그 즐거움을 누리는 거다. 반성으로서의 역사. 중요하죠. 반성으로서의 역사는 시대제약적이다. 맞는 말입니다. 뭐 우리가 프랑스 혁명사를 공부한다면 꼭 그게 프랑스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시대제약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프랑스 혁명하고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들이 갖고 있었던 역사 정신이 우리와 대화를 한다. 뭐 이거는 그대로 고대 아테네 도시국가의 민주주의에서의 그 역사 정신이 우리와 어떤 대화를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 해결의 한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 플라톤이 국가에서 당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그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별로 검토를 하지 못하는 데 있어요. 이제 페리클레스가 나중에 인민독재로 가고 포퓰리즘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제국주의와 전쟁으로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히 해결이 이제 무시한다. 거기다가 세 번째는 소크라테스는 이 사회 정치적 차원을 무시한 개인주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다 이 전쟁에 관여했던 사람이고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술 속에는 그 시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친 이 윤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문제트라는 그런 비판적인 내용을 담는데 헤겔은 소크라테스를 뭐 아름다운 영혼이다.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현상학에 보면 어떤 정치 사회적인 차원을 떠난 개인주의적 고결함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아름다운 영혼이라고 하는데 소크라테스를 단순히 그렇게 개인주의자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플라톤의 국가를 보면요. 거기는 니케아스 평화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거는 2차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휴전한 421년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가에는 이 펠로폰네소스뿐만 아니라 그 당대 전쟁에 대한 어떤 반성을 소크라테스와 그리고 플라톤이 하고 있나 그걸 잘 볼 수 있어요. 거기 국가에 보면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메가라 전투에서 공을 세웠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기원전 424년에 있었던 아테네의 숙적인 메가라죠. 여기하고 전투한 걸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전쟁이란 무엇인가? 정의의 문제로 논의됩니다. 전쟁은 과연 국가가 일으키는 전쟁은 정의로운 건가? 여기서 이제 소피스트의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이 나오죠. 유명한 입장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전쟁할 수 없다. 강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할 수 있고 폭력도 사용할 수 있고 선동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이제 비판들이 나타나죠. 소피스트는 도덕적인 상대주의자예요. 정의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다. 뭐 오늘도 이런 소피스트적인 그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봐라. 러시아가 푸틴이 힘을 가지니까 멋대로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뭐 이 나토랄지 미국이 강력한 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러시아 계속 이제 그 방어하도록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결국 누구의 정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시대에도. 그런데 이제 소크라테스는 좀 다릅니다. 국가 그 사본에 보면 수무쿠이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타인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너 자신의 일에 신경 써라. 노함 프린스플이라 그러죠. 남을 해롭게 하지 않는다. 너 자신의 일에 신경 써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수무쿠이케다. 나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고 너 일에 신경 쓰는 거니까 분업이죠. 이 분업이 합리화가 되니까 너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너 일에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책임을 가지고 분업과 합리성.
각자의 능력에 따라. 그렇게 일하게 되면 정당한 몫이 주어진다. 분배의 정의. 노함 프린시플, 타자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합리적으로 만들어진 분업. 그래서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일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당한 몫을 받는 분배의 정의. 이 세 가지가 이 국가의 수움 쿠이케라고 하는 이 부분에 아주 중요하게 들어가 있고, 이 수임 쿠이케가 이제 로마 공화제에서 키케로에게 하나의 핵심 법의 합리성으로 이제 그 기입이 되는 거죠. 뭐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파이돈에서 아주 중요하게 헤라클레이토스의 변화와 생성의 변증법을 영혼회귀의 입장에서 수용해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라고 하는 것, 전쟁과 평화의 대립이라고 하는 건 일직선상이 아니다. 쌍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러니까 헤겔처럼 자유의 진보를 위해서 역사적으로 일직선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여전히 쌍방향으로.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영혼회귀라고 하는 측면을 소크라테스는 파이돈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사고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니체가 소크라테스를 굉장히 과도하게 비판했는데, 제가 보기에 과연 니체가 이 파이돈을 읽었나?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문제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삼파술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 대화와 변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훗날 아리스토텔레스의 피직, 자연 철학에서 보다 더 헤라클레이토스를 수용하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피직스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을 보면 대립의 원리가 있고 매개항이 있고 그리고 결핍과 희생의 차원에서 수용이 돼요. 자, 내가 나를 실현해 나가는 되어가는 생성의 과정 속에는 내가 음악을 못한다면 내 실천을 통해서 음악 악기를 다룰 줄 알게 된다면 음악 악기를 다루지 못했던 그 결핍은 사라지는 거다. 그런가 하면 나의 실천이 아니라 폭력에 의해서 나의 어떤 포텐시얼리티, 잠재적인 능력이 앞서서 사전 봉쇄가 돼가지고 희생이 돼버린다면 이것 또한 결핍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이토스를 수용하지만 헤라클레이토스 속에는 이 대립의 원리와 매개황 그리고 결핍과 희생의 차원에서 이 포텐시얼리티에서부터 액츄얼리티, 다시 말하면 현실태로 가는 목적 완성에 가는 그런 부분을 변증법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헤라클레이토스를 상당히 이제 비판을 하죠. 그리고 동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사람의 이른바 그 논리학 범주론 안에 그 소피스트에 대한 이제 비판, 거절 이런 그 작품이 있는데 이런 면에서 여전히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을 중요하게 구촌통을 중요하게 이제 깔고 가지고 나갑니다. 소피스트들은 주변에 많은 국가들을 여행한 사람들이에요. 다양한 정치 제도를 보았고 또 도덕과 관습들을 경험하고 뭐 일종의 해외파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유학파일 수가 있을 거예요. 많은 나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본 게 뭐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난 상대적인 거다. 도덕도 상대적인 거고 정치 제도도 진리도 다 상대적인 거다. 그러니까 아테네 민주정에서 출세하려면 이 수사학과 웅변술이 중요하다. 그 소크라테스의 그 변론, 변명에 보면 그 소피스들이 상당히 고액의 수업료를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죠. 정치 성공 지향이고 소크라테스는 돈을 받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소피스트들에 의해서 아주 괘씸죄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걸려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피스트들은 나의 법이 아니라 나의 이익에 부합해야만 복종한다. 뭐 분리하면 거절할 수 있고 해외로 도피할 수 있고 뭐 그 당시 해외 도피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추방제도가 있었으니까 쉽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권력, 힘을 가진 권력이 정의를 만드는 거다. 이게 소피스트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다릅니다. 그래, 문화와 관습이 상대화된다고 해도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게 과연 상대화되겠느냐. 부모를 살해야 하는 일을 상대화하는 그리고 정당화시키는 그런 사회가 있느냐. 일종의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 세계처럼 후설의 표현에 따르면 뭐 후설은 이제 플라톤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죠. 어떤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 세계처럼 일반 구조로 작용한다.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도 포텐시얼리티가 아니라 잠재태가 아니라 액추얼리티, 완성된 목적된 생활세계들, 법, 도덕, 사회, 문화, 질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반 구조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인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상대주의와는 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 소피스트들하고는 달라지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삼파술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틀을 해서 이 사유를 실천하고 윤리적인 판단 속에서 진리를 이제 끄집어내는, 이러니까 소피스트들의 그 도덕을 상대화시켜버리고 권력과 성공 지향에 대해서는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대화하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지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종합을 하면서 이 미덕과 지적인 여정을 가지고 너의 삶을 배려하는 거다. 너 자신을 알아라. 그리고 동시에 그러한 진리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배려하고 자라가라. 뭐 이런 틀을 이제 소크라테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나 기회주의가 아니라 덕과 지혜와 행복에 연관된다.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는 공공선이 정의다. 정의란 무엇이냐? 이 선함을 향한 가능성이 있다. 포텐셜리티에서 항상 완성태라고 하는 건 좋음 또는 선함인데 이 선함을 향한 가능성에서 폭력에 의해서 사전봉쇄되어 버린 희생자들 또는 결핍들 이런 회복의 정의로 가져갈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카고 대학의 그 페미니스트면서 아주 유명한 정치 철학자입니다. 마르타 누스바움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분이 이제 상당히 이 부분을 중요하게 발전시키고 이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말하는 아주 그 보수적인 틀에서 신 아리스토텔레스주의하고는 상당히 각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마르타 누스바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중요합니다. 하나 아렌트하고 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칸트하고 만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마이클 샌들이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존 롤하고 이제 다시 말하면 이 칸트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 철학의 전통에서 서로 만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아주 그 탁월한 그런 철학자라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재판의 역사적 배경을 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접민주정의나 이 민중선동주의는 아테네인들의 과도 감정주의에 기초한다. 민주정은 결국 독재정으로 변질된다. 그 소크라테스의 변론, 그 변명에 보면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죠. 406년도 아르기네스 해전에서 아테네 군대가 상당히 열세였는데 스파르타군을 이깁니다. 갑작스러운 폭풍 때문에 25척의 선함에 탔던 2000여 명의 군인들이 다 물에 빠지고 익사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더니 전체 함대에 미칠 영향도 있고 그래서 그 지휘관들이 그냥 본국으로 귀조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가죠. 그래서 민회의 결정에서 이 장군들이 비겁했다. 처형을 이제 결정하는데 당시 소크라테스는 이 평의의 회원이고 또 민회의 의장으로서 이거 재판이 부당하다. 왜냐하면 이런 걸 하려면 적법한 법에 따라서 절차로 해야 되지. 그 순간적으로 사람들의 감정을 선동해가지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반대했지만 6명의 그 아주 훌륭한 지휘관, 지휘관이라면 아테네의 아주 상당히 그 중요한 엘리트들인데 장군이 처형이 되고 여기는 그 영웅 페리클레스의 아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민해에서 첫 번째 심의할 때는 지휘관들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 여기에 대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동정을 했고 그런데 그 다음날 해마다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열리는 가족 명절이 있었는데 아파투리아라 그래서 이 가족 명절에서 그 전쟁에 나가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을 슬퍼하는 가족들을 슬퍼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소피스트적인 이제 선동 정치가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즉결 처분으로 본복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선동과 강자에 의해 가지고 법의 합리성과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실종이 되니까 강자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제 이런 입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통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 선동했던 정치가는 아테네를 잠시 떠났다가 돌아왔지만 이후에 정신을 차렸던 시민들이 이거 우리 속았구나. 이거 너무 우리가 이 과대 감정 때문에 정말로 훌륭한 사람들을 저렇게 처형했구나. 그래서 그 젊은 그 선동가를 아주 냉대하고 그는 굶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406년도에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하죠. 재판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이때는 404년도 전쟁이 패망해서 스파르타에 의해 가지고 아테네에 30인의 참주제가 설립이 됩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주정이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참주제 민주정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복잡하고 요동쳤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 소크라테스예요. 이 30인이 참주정 있을 때 자기가 어떤 그 민의 회원이었는데 이 살라미스의 죄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 체포 명령을 하니까 나는 그 법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그걸 기초로 하지 않고 강자들이 자기 멋대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명령을 나는 둘 수가 없다.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재판에 대한 거절 때문에 사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피스트들은 강자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폭도 정치를 옹호한다. 폭도 정치를 옹호한다. 그리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기회주의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에 미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이 있지만 동시에 no harm principle. 죄도 없는 타인에 대해서 뒤집어 씌워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해로움을 줘서는 안 된다. 이 no harm principle은 존 스튜어트 밀의 그 자유론의 아주 핵심 이론으로 등장합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해로움을 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시민 개인의 인권, 이것이 존중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소크라테스는 반민주적이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특별히 크리톤에서 소크라테스, 흔히 뭐 유명한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는데 크리톤을 살펴보면 소크라테스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악법에 복종하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시민 개인은 국가의 법을 존중하겠지만 자신의 양심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변론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죠. 변명에서도 시민 불복종과 인권, 악법에 대해서 나는 이제 불복종한다. 이런 태도죠. 특별히 이제 크리톤에는 시민 불복종뿐만 아니라 공공선의 법률은 기초돼야 한다. 그리고 약속과 계약으로 유지돼야 한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하무라비의 동해배상법, 거절이 되죠. 아까 해로움에 대해서 아까 해로움으로 갚지 않는다. 이 무해의 원리. 여기에는 이른바 restorative justice, 다시 말하면 희생된 자들의 회복해 해주는 정의가 같이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어요. 노함 프린시플.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는 악법을 존중한 적도 없고 오히려 저항권과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고, 특별히 표현의 자유는 존 스튜어트 밀의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들어오죠. 그리고 이미 변명에서 소크라테스는 법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소크라테스는 도시국가의 민주정을 솔론의 전통에서 존중하고, 오히려 뭐 헤르메스는 많이 비판했지만 솔론은 상당히 높게 평가했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해의 원리, 그리고 미덕, 그리고 공공선, 이제 이런 것들, 또는 시민 불복종, 이런 것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고 법의 의미와 합리성은 지혜와 더불어 시민을 도덕적으로 만드는 데 있다. 왜 법이 있느냐? 교통법규가 있으니까 나는 도덕적으로 시민사회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시민사회 자체가 도덕적이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개인이 도덕성이 아니라 시민사회 자체가 도덕성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시민사회의 도덕성을 이제 빗나가기 시작할 때, 그때는 그 국가는 이제 사단이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법률을 민중선동적으로 감정을 유발하면서, 과대 감정을 유발하면서 이용할 수 없다. 이런 면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반민주적이 아니라 솔론의 민주정을 정의와 무의 원리, 그리고 시민불복종, 그 다음에 이제 분배의 정의, 이런 차원에서 전개하는데
이 미국 민권운동에서 마틴 루터 킹은 소크라테스의 이 부분을 굉장히 높게 보았고 여기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선동 정치는 패망한다. 그러니까 성전 지휘관에 대한 직결 재판이 있었고 또 스파르타가 제공한 평화 제의가 있었는데 민중 정치 선동가들이 끊임없이 전쟁하자 평화를 거절해버리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보는 건 이거는 민주정이 아니다. 변질된 민중 독재 또는 야만 행위다. 그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가 돼버린 상황에서 파괴가 돼버린 상황에서 무슨 민주주의가 있느냐. 그러니까 원래 솔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전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면에서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는 뭐 유럽도 그렇고 특히 미국에서도 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상당히 심각하게들 말을 하는데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양심을 거르지 않는 비판적인 인식 그리고 선한 존재 내가 비판적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어야 나의 존재도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선함이 존재 우위에 있어요. 그 진리는 선함의 빛에서 판단돼야 한다. 진리는 선함의 빛에서 판단돼야 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카멜레온적인 소피스트의 기회주의 정치는 안 된다. 정치라고 하는 건 그렇게 돼서는 이제 정말로 이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양심의 기초에서 나는 국가의 법에 불복종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국법에는 아테네 시민의 해외 위주랄지 재산권 이주에 대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법률 조항들이 많다. 그러니까 나에게 불리하다고 그래서 이러한 국법을 나는 그냥 뭐 일방 통행식으로 싸잡아서 거절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사회계약론의 민주주의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회 계약론이 나중에 이제 루소에게도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로크에게도 중요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니체에 앞서서 헤라클레이토스를 수용하고 영혼 회귀의 문제를 반성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니체 비판이 잘못됐다. 그리고 니체의 영혼 회귀가 무슨 니체가 만들어낸 어떤 품질 보증 같은 그런 철학적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카루스의 운명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그 정치 문제를 보면서 신발 수송공, 목수, 대장장이 빈농으로 구성된 배심원 재판에서 소크라테스는 399년 사형 선고를 당합니다. 그 요즘 연구를 보면 재판에서 졸고 있는 배심원들도 있었고 이 소크라테스가 왜 지금 저 사람 뭐 사형당해야 되지? 그 사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소크라테스의 계몽의 죽음과 더불어 아테네는 사망 선고를 당했다. 이후 388년 마케도니아의 필립 2세가 부상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그러니까 솔론의 고전적 민주정과 페리클레시스의 시민민주정이 조화로움이 없을 때 이게 상실되어 버렸을 때 결국은 이후 민중 독재랄지 민중 선동 정치에 의해서 아테네는 소크라테스를 죽임으로써 자기를 죽인 셈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아리스토텔레스가 혹독하게 그 당대 다시 말하면 야만 정치를 비판하는 그 정치학 속에 배경을 깔고 있는 겁니다. 뭐 그리스의 그 신화에 보면 밀람 날개를 타고 비행하다가 결국 아테네의 비합리적인 정치는 태양의 열에 의해서 추락해버린 이카로스의 날개와 같은 운명이다. 이성과 합리성이 마비가 돼버리고 미덕이 실종돼버리고 타인에 대한 자기 입장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무해의 원리가 사라져버리고 분배의 정의와 공공선이 사라질 때 항상 민중선동주의는 소피스트들의 기회주의 정치에 의해서 출세지향을 위해서는 무슨 짓인지 다 할 수 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이 고대 그리스가 이카루스의 운명을 가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면에서 우리가 추계 시대를 공부하면서 이 소크라테스 속에서 나타나는 계몽의 문제를 한번 짚고 가는 것은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들을 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